여드메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형님, 지난 시간에 우리 미국하고 중국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흐름하고 또 비교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뭐 이야기를 진행해 봤는데. 맞아. 지금 지난 편 안 보신 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미국과 중국 중에서 누가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는지 얘기해놨게요, 안 할게요? 아니 근데 중국이 미국의 어떤 정책에 이제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 중에 지정학적으로 또 가깝고 또 같은 또 이념을 또 공유하고 있고 한 적이 있었고 굉장히 좀 유사한 점도 많이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유사점도 많이 있는 그 러시아.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러시아하고 사이는 어때요? 넌 정말 정확한 지적을 했어.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월 관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견제구를 놓기 위해서 또 준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워낙 지금 트럼프발 관세 이슈가 지금 뭐랄까 전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다 보니까 아무도 잘 조망을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제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미국은 간단합니다. 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먹사니즘, 요즘은 뭐 잘사니즘이라는 소리도 있던데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결국 돈 버는 문제만큼 인류사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없어. 그렇죠. 역사책에는 십자군 전쟁도 뭐 결국 종교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만 봐. 아, 그렇죠. 대규모 상인단이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바로 다 이게 돈과 관련된 뭐 일이고. 먹을 거 없나 하고 같이 간 거잖아요. 그럼 그래서 이게 다 그런 거 관련된 건데. 자,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트럼프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의 그 수많은 석학들, 이 수많은 석학들이 국제 정세와 국제 경제와 정치 외교사를 다 분석해서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하고 들고 간 게 뭐냐? 바로 에너지 패권이야. 에너지 패권. 러시아를 가만히 보면 석유, 천연가스, 기타 에너지류로 분류될 수 있는 광물 자원들 이런 거 판매해서 먹고 사는 애들이거든. 그걸 주로 어디다 팔아서 먹고 살았느냐? 어디다? 유럽이야. 자,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바로 손을 보려는 게 그 부분이야. 전쟁 끝날 거야. 곧.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이. 그런데 러시아도 사실 이 푸틴이 보통 고수가 아니야. 여러분, 제가 보기엔 지금 우리 동시대를 살고 있는 국제적인 국가 수반들 중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사람이 저는 푸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요, 진짜 실력으로 지난 한 20년 이상을 계속 집권해 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3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30년 되지. 옐친 다음이잖아요. 맞네. 아, 옐친이 도대체 언제냐고요. 맞네. 1990년대니까. 옐친 다음이니까 30년대가 됐네, 진짜. 진짜 이거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고 그 중간중간 성과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이게 또 이게 여담이지만 아프리카에 조그만 나라 30년 이렇게 집권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러시아라는 어떻게 보면 큰 대제국을 30년 동안 무가베가 아니잖아요. 무가베 네. 오랜만에 듣는다. 네, 무가베가 아니잖아요. 푸틴은 러시아를 30년 거의 가까이 최고 통치자로 이렇게 군림을 했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경제적인 원천은 결국 유럽에다가 천연가스랑 에너지류 파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러우 전쟁이 터졌어. 그리고 끝나가. 그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어떻게 할까? 러시아에게 다시 밸브 열어주세요. 저희가 그냥 다시 구매하겠습니다. 그렇지 말자라는 의견도 꽤 있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언제 다시 잠글지 모르니까. 그렇지. 이번에 잠그는 모습을 보고 유럽 경제도 정말
정말 휘청했거든. 그렇다면 야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은 우리가 의존도를 너무 높이다 보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이제는 그러지 말자라는 쪽도 있고 그럼 이제는 그러지 말자라고 했었을 때 대안이 뭔데 이 소리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우리 일단 갖다 쓰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때 이 사이를 지금 비집고 쭉 들어가려고 하는 게 바로 미국이야. 미국이 바로 뭐다? 유럽 너희들 이제 러시아만 쳐다보지 말고 미국에 LNG 갖다 써. 그래서 LNG 갖다 쓰고 그러니까 배로 날아주겠다는 거 아니야. 네. 천연가스 개발한 걸로. 그렇지. 그거 갖다 쓰고 그리고 러시아에게도 완전히 이거 뭐야 미국이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러시아와 독일이 함께 만든 가스 배관이 있어. 노드스트림이라는. 노드스트림. 그거를 이번에 망가졌거든? 네. 그게 뭐 우크라이나 소행이라는 소리도 있고 하여튼 뭐 그건 아직 구체적인 게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거 복구할 때 미국 쪽에서 지분 참여하겠다는 거야. 우리도 돈 들어갈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자원 많은 국가거든? 근데 그 자원을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 미국이 그 자원 개발 우리 미국이 해줄게 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에게. 너 그동안 내가 많이 도와줬다. 너 그럼 나한테 뭐라도 줘야 되는데 그리고 너도 이제 전후 피해 복구 하려는데 돈도 없고 그러면 그 자원 개발 권한을 우리에게 줘. 그러면 이익금의 반띵 해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의 요구야. 전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에너지 수급 체계를 건드리고 있어. 그 얘기는 결국 뭐다? 러시아도 간단한 거야. 지난 시간 꼭 보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러시아는 어떻게 저기 준 패권 국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쟤네도 돈 좀 버는데? 저거 돈 어디서 버는 거야? 이번에도 돈줄을 끊는 거야. 그런데 러시아는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는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 국가이긴 하나 에너지 가격을 자기가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해. 미국 같은 경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1980년대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상했었을 때 일본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이 전부 물건 갖다 파는 건 미국이거든. 그러니 쟤는 나 아니면 어디서 저렇게 벌크로 물건 팔 수 있는 데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 내가 야, 너 물건 값이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너 물건 나한테 팔러 올 때 관세 100%씩 내. 그리고 니네 워낙 엔화 가치도 2.5배 올려서 우리 기업들 물건도 우리 내부에서 경쟁력 있게 좀 니네 물건 비싸게 올려버려. 이렇게 다 조정을 해버리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러시아도 그게 조금만 미국이 부스트 키면 가능한 수준이거든. 그래서 미국이 지금도 전 세계 1등 산유국이고 바로 그래서 미국은 이미 에너지 수출 국가인데 트럼프는 그거를 풀리 생산하라는 거야. 빨리 정유사들에게 셰일 회사들에게 그리고 한국도 일본도 빨리 와서 알래스카에서 가스 개발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번에 관세로 인해서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유가 안정시키기 위한 포석도 있어. 그렇지만 미국의 여러 정책 싱크탱크들의 그동안의 여러 정책 보고서들을 쭉 어쩔 수 없이 난 공부하는 게 내 일이니까 그렇죠. 읽어봤던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미국이 그렸던 두 번째 그림 러시아를 어떻게 견제하지?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해서 러시아가 내 말을 듣게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려고 하면 떨어뜨려 놓고 가까워지려고 하면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그거 이제 시동 거는구나 생각이 확 드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유럽이 좋습니다. 저 관세는 좀 빼주십시오. 그러면 뭐 LNG 사면 된다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시베리아래네. 알래스카 가스관 그 개발도 우리 독일도 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이스라엘을 거쳐서 저쪽 밑에서 이제 가져오는 경로가 또 있어요. 그쪽으로 가져오는 그 경로로 많이 갖다 쓰라고요? 오케이 할 수 있어.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가장 저평가된 정치인인 푸틴이 알고 있잖아. 그럼 푸틴이
그 트럼프의 수건 사업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줄까? 대충 감오지. 아, 네가 지금 그런 꿍꿍이야? 그래서 안 끝나고 있구나. 야, 네가 그런 꿍꿍형이었구나. 그러면 나도 안 끝내. 아니, 왜냐면은 그 취임하고 한 달 안에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게 다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는데 어느 정도지 물론. 푸틴이 안 끝내줘.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바로 그런 판세야. 그러니까 유럽의 에너지는 앞으로 누가 공급할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장기를 막 포석을 두고 있는 푸틴과 그 다음에 트럼프가 그리고 트럼프는 그 과정에서 야 나는 지금 미국의 빚이 너무 많아서 얘네들한테 관세 부과하려고 했더니 얘네가 우리 뭐 석유랑 가스 사준대. 야 푸틴 너도 알잖아. 나 지금 빚이 그냥 장난이 아닌 거.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합의 봤다. 슬쩍 명분도 있거든 이게. 근데 푸틴은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 바로 그 상황인 거야.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의 뜻대로 됐다고 쳐봐. 그럼 앞으로 소련의 경제 성장률은 누가 밸브를 열고 잠그는 거에 의해서 마음대로 바뀐다? 미국인 거지. 그러면 중국 견제가 지금 미국의 무조건 영순이 가장 중요한 숙제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푸틴이 뒤에서 도와주고 앉았어? 중국에 또 제품 싸게 만드는데 천연가스, 석유, 유가 안정시킨 게 또 푸틴이야? 저놈 봐라. 그럼 알았어. 하면서 조였다가 열었다가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미국이 갖고 싶어 하는 거야. 여기까지 가맞지? 네. 자,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의 밀월 관계는 그렇게 미국은 견제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걸 누구보다 또 잘하는 러시아와 중국. 어떻게든 이제 같이 가보시죠. 이걸 하려고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교수님, 원래 중국과 러시아는 옛날부터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알잖아. 네, 아닙니다. 네, 아니었죠. 전혀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부터 또 본격적으로 얘기해드릴 재밌는 게 있어. 이건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거 유튜브에서 얘기해드리는 분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1991년 소련이 드디어 패망을 했어. 네. 그리고 나서 소련의 정치 수뇌부들, 국가 수뇌부들이 두 파로 갈렸어. 이게 어느 나라는 다 똑같더라고. 우리나라도 사실 뭔가 한 리더십이 딱 사라지고 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나면 갑눈을 봐. 이게 어마어마하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만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도 다음번 국가 수반이 내가 돼보겠다 나선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다 달라요. 그지? 자, 그런데 러시아도 그때 똑같아. 소련으로 패망하고 나서 러시아가 됐는데, 그런데 그때 어떻게 크게 두 축으로 나눠지냐 하면, 한 축은 러시아의 외무부를 중심으로 한 축이 있었어. 이 사람들을 지금 우리 뒤에 후세대들은, 학자들은 대서양주의자들이라고 불러. 대서양주의자들. 쉽게 얘기해서 감오지? 네. 우리 러시아가 이제 체제전쟁에서 망했고요. 경제도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검증 받은 거예요. 이거 아니야.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아니고 시장경제 가야 되고 빨리 유럽의 일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서양주의자라는 게 바로 그거야. 그래서 친서방화로 성큼성큼 걸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쪽이 러시아의 외무부 쪽이고, 그런데 러시아의 또 다른 쪽인 러시아의 국무부 쪽, 그리고 군수 방위 산업체 그 수장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경제력을 꽉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은 그거 아니야. 대서양주의자들 논조 그거 아니고, 우린 그들과 경계를 세우면서 우린 우리 길을 달리 모색을 해야 돼. 우린 우리들끼리 다른 살 길을 찾아봐야 돼. 그 과정에서 예전에 좀 뜨뜻미지근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서먹함이 좀 남아있는 중국하고 이제 좀 대단히 화해를 해야 돼. 그리고 중국하고 좀 잘 지내야 돼. 이렇게 확 나눠져 있었어. 그런데 결국 외무부 애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얘네들은 쉽게 얘기해서 전부 외무부니까 외교관으로 나가서 살았잖아. 그렇죠. 나가서 살다 보니까 국내의 정치 기반이 약해.
그리고 또 한 가지. 나가서 살고 외교라는 거는, 이것도 또 저 외교학과 교수님들한테 욕 엄청 먹을 소리인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요거야. 그잖아. 외교는. 네. 뭘 만들어 봤고, 무슨 회사를 운영해 봤고, 무슨, 안 되면 되게 하면서 막 갈아 넣어가면서 이런 거 못 해봤거든. 그러니 조직 체계가 없는 거야. 외교관이 무슨 조직이 어디 있어. 근데 군수 방위 산업체하고 탄탄하죠. 그렇지. 국무부면 군 조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느 쪽으로 점점 힘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렇지. 군 방위 산업체 쪽으로 훨씬 더 국가의 거버넌스의 지향점이 설정되고 그 사람들은 돈줄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 얘네는 언론 통제하고 뭐하고 해서 슬슬 분위기를 일로 만들어. 거기다가 이제 90년대쯤 되니까 중국도 이제 어떻게 된다? 슬슬 본인들도 뭔가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산업 육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슬슬 본인들도 이제 고개를 든다라는 건 너무 빠른 것 같지만 하여튼 좀 미래를 뭔가 대비해야 된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러시아가 예전에 구축해놨던 수많은 영화들 이게 탐이 나는 거야. 러시아는 정밀공업도 아주 우수하고 그렇죠. 기초과학도 아주 우수하고 항공우주산업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 뭐 항공 등은 특히 중국이 탐이 나는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중국이 자꾸 이렇게 꼬실 때 그 군수 방위 산업체를 비롯한 여러 그 제조 기반들이 중국에서 돈 벌기도 수월하니 이 얘네들을 잘 설득하기도 수월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중국과 러시아의 대타협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 텐데 여기에서 나는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한때요 여러분 중국과 소련의 사이는 우리 한일 관계처럼 나빴어요. 그렇죠. 뭐 국경 분쟁도 있었고. 그럼. 그리고 또 지금 연해주 땅이 원래 이제 청나라 때 뭐 중국 땅이었잖아요. 그럼. 예, 그거 뭐 베이징 조약 뭐 이렇게 군대 물리는 거 주선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연해주 땅 뺏어가고. 맞아. 예,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건데. 맞아. 그래서 정말 우리 한일 관계처럼 사이가 나빴는데 한 번 뭔가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손을 확 잡는 거야. 그러니까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골은 좀 뒤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같이 한번 연대를 해야 될 때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때 손잡은 것이 그 사이에 뭐 문제도 있었고 다시 섭섭할 때도 있었고 그러고 하기는 했지만 꾸역꾸역 해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야. 지금은 둘이 더 다시 지금 분위기는 우리가 똘똘 뭉칩시다. 영원한 동반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여기까지 올라간 거야. 그러면 이건 내가 함부로 평가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뭐 서울대든 뭐 연대든 고대든 아니면 다른 유수의 대학이든 간에 나는 뭐 경제 쪽이지만 외교나 이런 쪽에 있는 학회들의 뭐 논문들이나 뭐 세미나도 내가 가끔 가요. 근데 가끔 세미나를 때 이렇게 가서 듣잖아. 발표하시는 거 보면 학자들 중에서는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셔.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치면 할 게 참 많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게 지금 가장 큰 호구가 한국이 아니야. 일본이야. 네, 그렇죠. 한국은 지금 잠시 정치적인 공백기로 인해서 뭔가 요구할 대상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본이 그 사이에 독박을 다 썼어. 일본이 그렇게 로비를 했는데 24%, 우리나라 대통령이 없었는데도 25%잖아요.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지. 일본은 진짜 쏟아 부었고요. 네. 그리고 일본 정부만 쏟아부은 게 아니라 손정희 회장. 뭐 기업들도 가서 그럼. 뭐 1,00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맞아. 약속을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많이 쏟아 부었는데도 우리한테 1% 차이거든. 그렇게 해서 1%면 안 했지. 아니, 일본에서도 그 어떤 여론이 야 이게 1% 차이밖에 안 나는 게 맞냐 그렇게 많이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일본도 미국에 지금 섭섭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겠지. 곧 그러면 야 한국
너나 나나 미국도 너 나 없으면 이 태평양 진영에서는 고립무원이야 쟤. 태평양에서 미군 부대 여기 우리 둘에서 제공 안 해주고 필리핀에 있는 것만 가지고 싱가포르에 있는 것만 가지고 괌에 있는 거 그런 거랑만 가지고 이거 뭐 이 저기 동아시아 전체를 뭐 미국이 딱 포위할 수 있을 것 같아? 못 하거든. 그리고 군비도 마찬가지고 그 국방비 부담도 한국 우리 한번 형한테 얘기하자. 형 이거 섭섭해요. 이렇게 얘기하자. 했을 때 교섭력을 높일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또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남은 것도 있잖아. 그래서 일부 외교학자들은 그거 이제 접고 봐라. 러시아와 중국도 손을 잡는데 세상에. 우린 왜 못하니? 이걸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야 이게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국민 않아. 정서상 쉽지 않고 일본이 변하지 않으면 근데 일본은 한국이 또 변하지 않으면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아.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따로 주제를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야. 화두를 오늘 던지고 가는 거고 앞으로 제가 3G로 이걸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네. 일본이 이렇게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걸 전제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외교 쪽의 교수들은 반성 이런 거는 몇 번 한 적도 있잖아. 네, 있죠. 있지. 근데 우리의 그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것 뿐이지. 저 정도를 이런 건데 왜냐하면 독일과도 비교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독일 총리들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렇죠. 홀로코스트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러니까 한결같이 사과를 하는 거는 우리가 그걸 보고서 저건 진심이다라고 느끼죠. 근데 했다가 망언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사과하고 망언하고 이걸 반복하니까 그렇지.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저건 진심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교학자들은 제 의견은 아닙니다. 저는 진짜 이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데 그분들은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 독도 같은 그런 영유권 주장 없었겠느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니까. 그렇지. 뭐 아무래도 그래도 결국 해내지 않냐. 몇천 킬로미터 국경 맞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해보자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뭐 쉽지 않아.